여러 환자분들 특히 뇌졸중으로 현재 고생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아마 조금 그전보다는 생활하시기가 조금 편안해지시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 특히 뭐 뇌졸중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뇌졸중뿐만이 아니고 여러 심뇌혈관계 질환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제 그쪽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들이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위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뇌졸중이 생겨서 지금 계속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 부분들까지 오늘 포괄이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또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사실은 여러 제한 상황 때문에 이 뒤에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마 다 못 말씀드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향후에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혹은 이미 생기신 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은 옛날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뇌졸중이 생겼습니다. 안타깝네요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였다면 사실은 이제는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혈전용해제라는 그런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막힌 혈관을 뚫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뇌졸중이 생긴 이후에 그 후유 장애가 적어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더 나아가서 그런 혈전 용해제라는 거는 전신적으로 약을 투여를 해서 어떤 막힌 혈관을 여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그 효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서 막혀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실제로 막힌 혈관까지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갖고 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자 하는 그게 이제 가능해진 시대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한 7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뭐 우리 병원은 물론이고 저희 병원은 물론이고 아마 여러 환자분들께서 거주하시는 근처에 어느 정도 큰 병원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전히 이런 소위 말하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시간 문제가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가 혈관을 열고 그렇게 해서 마비가 올 위험성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그렇게 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요. 하지만 역시 늦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빨리 오시는 게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소위 치료의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사실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빨리 병원 와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예 뇌경색이 생기지 않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죠. 항상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와서 약을 잘 먹는다. 좋죠. 그리고 병원에 오면 뭐 여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우리 환자분들의 불편한 것들도 해결해드리고 어떤 병이 있는 부분들을 고쳐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 환자분들이 하실 일은 과연 어떠한 생활 습관 관리나 어떠한 식습관 또 어떠한 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뇌경색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으냐 내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내 몸에 동맥경화가 생겨 있으면 그게 더 진행하지 않게 하려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 환자분들께서 우리 어떤 자제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일단 뭐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고도 얘기하고 중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매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뇌에는 우리가 보통 뇌를 이제 호두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뇌의 질감, 만졌을 때의 느낌은 약간 딱딱한 두부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두부보다는 좀 더 많이 단단합니다. 찌개용 두부보다 조금 더 단단한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생긴 뇌가 단순히 이제 신경세포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혈관을 받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피가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 혈관이 아주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기거나 막혀서 뇌세포가 일을 못하거나 혹은 터져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부르고 있죠. 뇌졸중 사실은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원인 중에서 고혈압이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뇌경색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약간 오래된 건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뇌혈관 질환을 저희가 잘 치료해서 돌아가시지 않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후유 장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 뇌졸중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보통 크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병이 뇌혈관 질환 혹은 뇌졸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이게 내가 뇌졸중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뇌경색이 있다 혹은 뇌출혈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전혀 딴판의 다른 병들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뇌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고 그 혈관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1분마다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피를 못 받아서 죽으면 이게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뇌출혈은 정반대로 피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 안에 피가 넘쳐나서 뇌가 이제 피에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고 그런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피가 막혔고 그러니까 혈관을 뚫어서 피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되고 뇌출혈은 피가 터졌으니까 피를 굳게 만들어야 하는 전혀 다른 치료고 그 이후에 어떤 끝나고 나서 뇌졸중으로 해서 입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약 쓰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꼭 내가 뇌졸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어떤 것이 있었냐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뭐가 뇌경색이나 이게 원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잘 알고 계시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 뇌졸중 혹은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나이입니다. 어쨌든 뭐 젊어서도 생깁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 막 10대에서 생기는 사람도 있고 10대 되기 전에 완전히 조그마한 아기들도 생기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졸중은 더 많이 생기고 뇌경색은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는 우리가 치료 못 하잖아요. 회춘할 수도 없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저희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 혹은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우리 환자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담배를 계속 피우신다. 담배 피는 것을 의사가 약을 써서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담배 피는 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제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약간의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단 증상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교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요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내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비만, 운동 부족, 뭐 과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왜 뇌졸중이 왔는가,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아마 한 9가지 정도의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말하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건강하게 살자. 의사 말 잘 들으면서 건강하게 살자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정도가 될 텐데요.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거를 잘 미리 관리하셨을 때면 뇌졸중이 안 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뇌졸중이 생기고도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면 그 담배 피우는 하나하나마다 우리 환자분들은 말하자면 재발의 위험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담배는 그 어떤 거에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뭐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끊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담배는 오늘 당장 끊었다고 해서 그 위험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담배를 오늘 당장 끊고 지금부터 5년 동안 단 한 대도 피우지 않아야 5년이 지난 후에야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피운 담배는 5년 후에까지 계속 나에게 뇌경색 위험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워낙 외래에서 이제 담배 가지고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내가 뇌졸중 생기기 전에는 내가 하루에 한 갑씩 꼬박꼬박 폈다가 요즘은 좀 자제해서 이제는 그냥 한 갑 사서 일주일 간다. 이제는 하루에 한 세 가치만 핀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가치만 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뇌경색 예방 측면, 뇌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 예방 측면에서는 솔직히 다 소용없습니다. 피거나 안 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예전보다 많이 줄였으니까 뇌졸중 위험성이 줄어드느냐? 아니고요. 완벽하게 끊어주시고 단 한 대도 안 피워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줄이시면 담배 피는 걸 줄이면 폐암 위험성은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폐암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으면 적게 폈을 때 폐암의 위험성이 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뇌경색이나 어떤 심근경색 요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예 안 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끊으셔야 되고요. 담배를 끊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서 담배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못 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우선 환자분들이 담배를 끊겠다는 그 결심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결심을 주변 사람들한테 쫙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담배 끊었다고 공표를 하시고 담배 끊었다는 얘기를 집안에 여기저기 써붙이시고 온 가족들이 우리 환자분이 담배 끊었다는 얘기를 알게 하셔서 해야 되고요. 그래야 계속 담배를 혹시라도 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옆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담배를 끊을 때 사실은 어려운 게 힘든 게 이게 담배는 습관이기도 한데 습관은 의지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담배를 끊는다고 할 때 금단 증상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의지가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금단 증상은 정말 생물학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금단 증상을 도와드릴 수 있는 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받으시면은 되게 저렴하게 거의 돈 안 내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금단 증상도 약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항상 보면은 6개월 정도 의지를 가지고 6개월 정도 금연을 실천하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약으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결국 끊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나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중단에 성공하는 경우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라서요. 어쨌든 담배는 혼자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우리 환자분들 담배 끊었다는 얘기를 많이 광고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술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술이라는 건 사실은 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술은 뭐 괜찮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저도 일단 여기서 사실 우리가 특히 젊은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도 또
또 우리 뇌졸중이 생긴 환자분들이 이후에 되도록이면 내가 팔다리가 멀쩡하고 또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도 일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직장 동료들하고 저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술 한두 잔 돌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적게 먹는 게 좋고요. 일단 확실한 건 그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음주와 관련된 문제는 솔직히 절대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 한 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실적인 타협을 하자면 되도록이면 소주 기준으로 해서 한 잔 내지는 두 잔 이상을 넘지는 말자 하는 게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심장 부정맥이 있거나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 생겼다. 심장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이 있어서 생긴 뇌졸중이라면 술은 단 한 잔도 안 됩니다. 심방세동이나 심장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술을 먹을 때마다 그 알코올 먹은 게 내가 소주가 평생 먹은 게 한 잔 되고 두 잔 되고 세 잔 될 때마다 그 부정맥이 악화되고 나빠지고 혈전을 더 만들 위험성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마신 술에 비례해서 계속 혈전 위험성은 올라가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나 심장 부정맥이 있어서 뇌졸중이 생긴 분들은 술은 단 한 잔도 안 되고 평생 그 이후로 평생 알코올은 정말 이제 냄새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환자분들은 뭐 적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상황에서 한두 잔 정도까지만 드시는 걸로 하면 될 겁니다.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술이라는 게 참 이게 타협이 어렵죠. 자, 세 번째로는 여기서부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싱겁게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채소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짜게 먹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습관에 우리 한식으로 먹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저도 좋아합니다만 국물이 문제고, 국물 딱 설렁탕 한 그릇 시켜놓고 나서 설렁탕에 그냥 조금 떠먹는 것까지만 하고서 거기에 있는 당면 먹고 고기 먹고 밥이랑 같이 먹고 끝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항상 저 설렁탕에 있는 국물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소금 아마 한 10g 정도 쭉 들이키게 되는 걸 겁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소금의 2배 정도를 한 번에 이제 섭취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항상 우리가 또 더군다나 설렁탕에다가 김치 풀어 먹죠. 이제 그러면 더 하고 또 맛낸다고 옆에 있는 맛소금도 추가하고요. 그러면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 환자분들이 드시는 소금의 양은 그대로 고혈압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우리 흔히들 뭐 이렇게 라면 먹고 자면 그 다음 날에 붓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라면 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시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 쫙 국물까지 비우고 나서 한 2시간쯤 있다가 혈압 재보면은 분명히 혈압이 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이제 싱겁게 먹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채소 및 과일류를 많이 드시는 거는 뭐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과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옛날 상식으로는 정말 한 10년, 15년, 20년 전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과일 먹는 게 좋다, 비타민 섭취가 좋다, 그러면서 식이섬유, 무기질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워낙 그 품종 개량이 잘 되면서 과일들의 당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과거 한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몸 건강하자고 과일 좀 먹었다가, 몸 건강해지려고 과일 즙자 먹었다가 그 혈당 엄청나게 치솟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과일도 조금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채소들을 차라리 좀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죠. 예, 소금 얘기는 아까 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운동입니다. 지금 운동은 일단은 이게 젊은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한 50대까지의 젊고 건강하고 마비가 없으신 분들하고 60대 넘어가면서 이제 관절이나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생기고 뇌경색이 있어서 운동을 막 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환자분들의 상태, 신체 기능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되고, 나중에 아마 진료실에서 아마 또 좀 더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아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기본적인 원칙, 특히 한 50대까지의 젊고, 뛰는 것도 다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해서 150분 나오면 됩니다. 150분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30분씩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30분씩 뛰거나 빨리 걷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일주일에 5번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과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주당 150분의 누적 시간 150분의 중강도, 그러니까 적당한 조금 중등도의 운동이라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스마트워치 기준으로 해서 50대 사람의 경우에는 심박수를 120에서 130회 이상으로 맞추면서 그게 30분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중강도 정도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한 50대 정도면은 150회 이상으로 올리는 거고, 고강도 운동은 주당 누적 시간을 75분 정도로 우리가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좀 더 스마트워치 기준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통 건강하고 팔다리에 문제가 없으신 이제 성인, 그러니까 50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를 제대로 챙겨 신고 빨리 걷거나 아니면 약간 가볍게 뛰어서 좀 뛰다 보면은 숨이 차잖아요. 약간 숨이 차지만 헐떡대지는 않고 숨이 차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중간에 말을 하려면 잠깐 느리게 가야 되는 그 정도의 운동 강도가 소위 중강도 운동, 대개는 심박수가 120에서 130 나오는 이제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150분, 다시 말해서 하루에 30분씩 5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제 다만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 얘기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60대 넘어가면서 무릎에 문제 생기고 허리 문제 생기고 협착증 생겨서 허리 아파서 뛰는 게 어렵고 막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말하자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자, 대신에 허리나 무릎이나 발목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통증이 올 때는 중단하자, 이 정도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수영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수영을 실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물에 저항 맞으면서 이제 걷기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영을 할 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영을 할 때 그렇게 막 30분 정도씩 계속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항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동 시간이 좀 짧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고, 또 항상 수영하고 나서 많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수영 끝나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영 끝나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맛있는 걸 드시러 가는 경우들을 워낙 많이 보는데, 그거는 꼭 피하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뇌졸중이 생겨서 이제 어디 팔다리나 이쪽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이제 답답한 얘기지만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만약에 그냥 빨리 못 걸으면 천천히라도 계속 걸으면서 통증이 오기 전까지 계속 많이 걷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비만은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체중이 좀 나가서 맨날 체중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식사 조절, 특히 이제 짜지 않게 먹고 그리고 싱겁게 먹고 야채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면서 체중은 이제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체질량 지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이제 한 60대 정도 되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키가 조금 작아지잖아요. 이 연골에 그 수분이 빠지면서 키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러면
뚱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체질량 지수는 조금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뇌졸중이 생긴 이후에는 체중을 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전신적인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그 피로감이 너무 심해져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자.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50대 정도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이렇게 고안하시는 이제 그런 정도는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고 콜레스테롤도 좀 올라가고 혈당도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는 최대한 풀어주는 게 좀 필요는 하죠. 그리고 이제 병원을 계속 오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은 되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 외래를 오시게 되면 제가 혈압도 계속 재고 혈당도 계속 재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콜레스테롤도 보고 또 뇌졸중으로 해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뭐 몇 년에 한 번씩 MRI도 촬영해 가면서 뇌의 어떤 변화나 뇌혈관의 변화, 동맥경화가 새로 생기는 건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중요하고요. 혹시 아직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아예 건강하시고 그런 경우라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좀 있고 뭐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해가면서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내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가 슬슬 쌓이지는 않느냐 하는 거를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후 부분부터는 각 개별 환자분들의 그 특성에 맞춰서 그때 조금씩 다르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압 부분은 특히 이게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계속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이 보이는 아마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외래 계속 오시다 오랫동안 다니시던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병원 주차장 상황이 이게 정말 엉망이잖아요. 환자들 맨날 오셔서 주차장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 위에 그 언덕 위에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그렇지 않아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한 15분 걸어 내려오셔서 외래 들어와서 혈압 재면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 병원이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혈압이 높으신 경우들이 많고, 또 지하로 들어오신 분들도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 찾을 때까지 30분을 뱅뱅 돌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건 약간 극단적으로 좀 약간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사실상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병원에서 잰 혈압은 못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병원에서 혈압을 쟀을 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를 뭐 백의 고혈압 뭐 이런 말도 붙이지만, 실제로 그 백의 고혈압까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잰 혈압은 집에서 잰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 기준으로 해서 5에서 10 정도는 더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혈압이 있어서 약을 쓸 때 조절하고 관리하는 목표는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의 혈압을 조절하는 게 목표예요. 병원 와서 잰 혈압을 조절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혈압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집에 다 혈압계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막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 외래에 보면은 항상 혈압 수첩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져가셔서 집에서 가능하다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주셔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주 어떤 거를 저희가 보는지는 이제 세부적인 건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 혈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르고, 심지어
아마 실험을 해보셔도 좋을 텐데 혈압계를 연속적으로 3번 재시면 3번 다 다를 겁니다. 그만큼 변동이 많은 게 혈압이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계속 일상생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주시고 그거를 병원에 가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혈압약을 어떻게 쓸까, 이거 쓸까 저거 쓸까, 뭐 아침에 쓸까 저녁에 쓸까, 혈압약을 좀 더 올릴까 낮출까 하는 거를 보는데 그 집에서 잰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꼭 잘 적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한마디만 여기 혈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혈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흔하게는 요즘에 왜 이제 특정 회사에서는 손목시계에서 혈압 재는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 가능은 하고 그거가 상당히 정확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재는 혈압에서는 이 팔뚝에서 재는 혈압계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손목에서 재는 혈압계의 측정 그 정확도도 꽤 높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손목에서 재는 혈압계는 이 팔뚝에서 재는 혈압계를 가지고 보정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팔뚝에서 재는 혈압계를 하나 요즘엔 비싸지 않으니까 사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모든 혈압계는 그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인증을 하고 그거를 통과한 혈압계들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병이 있으시면은 꾸준히 치료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도 이제 외래에서 진료보면서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혈당이 이제 살살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그 평균 혈당 3개월 평균 혈당을 주로 보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젊었을 때는 당뇨가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당뇨가 생기고 그러면은 제가 당뇨약을 좀 쓰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뭐 저도 이해는 가요. 나 그동안에 당뇨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식사 조절 좀 더 하고 운동 좀 더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뭐 저도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안 드시고 조금만 더 있어 보자. 조금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동안에 더 잘 잡아오시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기다리다 보면은 실제로 잘 잡아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한 10에서 20% 밖에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제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에게 결정을 따라가는 이유는 의사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항상 이런 만성질환의 관리는 의사랑 환자랑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개는 좀 기다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여러 환자분들께서 병이 있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적어도 약은 정말 잘 드셔야 되고요. 특히 많은 당뇨병 약들은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들이라서 저녁 약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서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웬만하면 같이 좀 잘 드셔주시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뇌졸중이라는 거는 빨리 오셔야 돼요. 조금 늦게 오셔도 저희가 혈관을 뚫고 뭐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오셔도 이제 큰 혈관이 막혀 있으면 혈관을 뚫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분들도 와 이거 진짜 한 조금만 더 몇 시간만 더 일찍 오셨으면 뭐 그냥 조금 팔이나 이런 데 불편한 것도 없이 완전 멀쩡하게 좋아지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 한 몇 시간 때문에 혈관은 잘 뚫었지만 그래도 좀 마비가 남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항상 늦게 와도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큰 병원에 오셔라라는 이제 그러한 의도로서 드리는 얘기고 일단 무조건 내가 뇌졸중인 것 같다. 뇌졸중에 의한 어떤 팔다리 마비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빨리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빨리 오셔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혈관이 막혀서 저희가 이제 약을 써봐야 이게 뚫릴 만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긴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대형 병원, 저희 같은 대학병원에서도 뇌경색 환자 중에서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는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밖에는 안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혈관 재개통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하는 거는 병원에 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빨리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린 얘기를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뇌졸중이나 어떤 뇌졸중이 안 생기게 하려면 뇌졸중의 소위 말하는 위험 요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 당뇨병, 뭐 심장 부정맥,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 알아서 잘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담배는 그 어떤 의사도 끊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 이거는 환자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잘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병은 뭐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왜 먹고, 이거는 어떤 부분들을 컨트롤하려고 먹는 거다라는 거를 확실히 잘 아시고, 뭘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9가지들을, 잘 아시면서, 특히, 환자분들이 굉장히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4번하고 5번이죠. 적절한 운동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참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은 뇌졸중 없이 이렇게 잘 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 뇌혈관센터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고 문제 안 되게 잘 해드릴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 병원 안 오시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어쨌든 그런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참 원래는 그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중에서 한 분께서 이제 전자담배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전자담배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단, 우리가 피우는 담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피지만 시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피던 엽초, 연초 피우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 피우는 과정에서, 거기서 생기는, 그러니까 담배 잎을 태우는 과정에서 단지 니코틴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타르도 들어가고 온갖 가지 이제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초는 확실히 안 좋다는 게 이제 모두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거는 이가 나쁘다는 거는 벌써 한 50년 넘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냐?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같아요까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뭐뭐뭐뭐가 나쁘다라는 게 증명된 바가 아직은 조금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전자담배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그 맹물에다가 니코틴만 뿌려서 이렇게 흡입하는 거면 니코틴 그 자체는 사실은 혈압을 좀 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아주 그렇게 그 뇌졸중을 유발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니코틴은 굉장히 쓰거든요. 근데 쓴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향을 넣잖아요. 그 향을 넣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방향족 화합물, 뭐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걔네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뭐 발암 물질이라든가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혈전 생성 위험성을 높이는 물질들과 비스드름한 게 생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하나하나를 사람에게서 실험할 수는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아직 얘네들이 확실하게 뇌경색을 유발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고하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추정해보면은 분명히 전자담배도 뇌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거는 충분히 예상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담배로 바꾸니까 나는 좋다가 아니고 전자담배를 통해서 끊어가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점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래에서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니코틴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여가시느냐, 그러면서 이제 끊으셨느냐라는 걸 체크하기 때문에 지금 전자담배 물어보신 환자분들도 꼭 웬만하면 전자담배도 결국에는 끊어버리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박병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분명히 이제 잴 때마다 혈압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쟀더니, 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 근데 아마, 다른 병원에서는 혈압이 낮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잴 때마다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에 혈압계 요즘에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하나 저렴한 걸로 구매하셔서 계속 기록을 하시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내 혈압이 평균적으로 120 정도다, 평균적으로 130 정도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좀 좋기는 하죠. 전유라님께서 뇌동맥류, 남편분께서 뇌동맥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뇌동맥류는 동맥류 자체는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을 잘 일으키는 어떠한 혈관 기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동맥류는 굉장히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대 정도 돼서 이제 사람이 다른 이유로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뇌를 이제 검사해 보거나 하면은 한 적게는 5%, 많게는 10%, 약간 좀 많이 보고하는 논문에서는 20%까지도 뭐 크든 작든 동맥류가 관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동맥류가 생겼다, 그거는 사실은 뭐 큰 병이 있다라기보단, 뭐 동맥류 자체도 중요한 문제지만 막 심각한 병이 있어서 동맥류가 왔다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벽이 조금 약해졌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동맥류가 뇌출혈 위험성을 약간 높이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MRI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자그마한 뭐 한 2mm, 3mm 이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동맥류 자체는 아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작은 동맥류들이 조금씩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더 커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예. 뇌혈관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뇌혈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 뭐 담배를 안 피고 짜지 않게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러고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거와 별도의 원인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야모야병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혈관 협착이 오는 경우도 꽤 많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만 드물지 않게 보고는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나이가 한 50대, 60대, 70대 이 정도 돼서 발견된 뇌혈관 협착증, 요거는 이제 동맥경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명진님께서 시력적으로 뇌경색이 왔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 후 담배는 끊고 잘하셨습니다. 담배 잘 끊으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고 이제 오이와 당근을 간식으로 수시로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이나 당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혈당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많은 뇌졸중 약들이 사실 변비를 조금 일으키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 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채소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채소는 솔직히 채소가 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셔도 되긴 되는데, 대신에 채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많이 뿌려 먹는다, 요거는 정말 안 됩니다. 오이와 당근 많이 드시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오이와 당근에 소위 여러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많이 뿌려서 맛있게 해서 먹는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이와 당근이 맛이 없기 때문에 고추장을 넉넉히 찍어 먹는다, 고추장에 있는 소금 많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혹은 더군다나 당뇨가 생기고 나면 솔직히 사는 재미는 좀 없습니다. 먹는 재미는 내 평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재미없게 사느니 나 차라리 내 즐겁게 맛있게 먹고 살다가 일찍 죽을래라고 하시지만, 이게 뭐 의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뇌경색이 재발은 빨리 하는데 절대 또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 생기고 이제 마비가 있고 장애가 있는 상태로 사시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냥 뇌졸중이 생기고 나면 이제 세상의 재미는 많이 접어야겠구나, 먹는 재미는 접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고, 되도록이면은 맛없게 몸에 좋은 맛없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명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소는 정말 많이 먹어도 됩니다. 그건 정말 채소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와파린 많이 안 드시니까,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지만요. 그건 뭐 요즘은 거의 안 드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샐러드 같은 드레싱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거가 안 생기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왕자님께서 그 눈 건강 말씀하셨는데요. 눈 건강은 조금 애매합니다. 뇌경색 중에서, 뇌졸중 중에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뇌경색이 좀 있습니다. 뇌경색 전체, 뇌경색 환자가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약 한 5%, 4%, 100명 중에 4, 5명 정도는 뇌경색 때문에 시력 혹은 뭐 시야, 어쨌든 간에 내 보는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적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뇌졸중 생기고 나서 보는 게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좀 많이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둘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뇌졸중이 올 정도가 되면 솔직히 눈으로 가는 혈관 자체도 튼튼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망막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변화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내 몸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떠한 경우에는 뇌경색 발견된 다음에 입원 중에 이제 연결만 되면 안과 진료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외래에서 안과 진료를 보시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눈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을 수술하신 다음에 아마 우리 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모발 이식 쪽으로 머리 쪽에 국소마취 주사 맞으면 안 좋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뇌졸중을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서 두피 쪽에, 그러니까 절개선을 넣게 되죠. 아무래도 저희가 두개골에 접근을 하고 뇌를 열어서 그 안쪽을 보다 보니까, 아마 저 닉네임으로 봐서는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머리 쪽에 좀 길쭉하게 머리가 안 나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걸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없습니다. 해도 되고요. 국소마취는 환자분들은 국소마취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국소마취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마취약들의 침투 깊이가 상당히 얕은 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셔도 별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위한 그 두피 쪽에 국소마취 주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진아님께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의 경우 부정맥약과 항응고제 둘 다 꼭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함으로 봐서는 조금 젊으신 분 같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 본인의 이게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상황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일단,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 같은 경우에 뇌경색의 재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쓰는 거는 항응고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확실한 거고, 그래서 무조건
항응고제 아마 여러 가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4가지 정도의 약이 있는데 그 항응고제는 확실히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맥 약을 같이 먹어야 하느냐?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심방세동 혹은 심장 부정맥 환자에서 부정맥 약을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정맥 자체를 없애보자, 부정맥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혹은 부정맥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현상, 즉 심계 항진이 생기지 않게 하자. 이 정도 이제 목적을 갖고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 부정맥이 좀 심한 경우, 막 심계 항진이 있는 경우에 되게 불안하고 걸어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자꾸 숨차고 막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부정맥이 실제로 생긴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몇 년 정도 이상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정맥 약을 통해서 부정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 소위 치료의 성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맥 연세가 많으셔서 예를 들어서 한 70 넘고 80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 약을 쓸 때의 목표가 부정맥 자체를 없앤다라기보다는 심계 항진이 생기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심장의 기능, 심장의 펌프질 하는 기능을 유지하자를 목표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50대, 40대 이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부정맥을 없애자, 그렇게 해서 향후에 뇌졸중의 재발 위험성을 거의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자는 목표를 갖고 쓰게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부정맥 약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되도록이면 유지를 하게 되는 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아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 즉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의 경우 항응고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정맥 약은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웬만하면 맘대로 끊지는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정맥 약 계속 먹다가 끊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끊어졌기 때문에 숨차고 답답한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나무님께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혈압이 평균 100 이하, 80 이하 근처라고 하셨습니다. 사과나무님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혈압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농담입니다. 축복받으셔가지고 혈압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 환자분께서 다른 병이 있어서 혈압이 낮은 게 아니다, 혈관이 진짜 막혀서 내지는 심장이 펌프질을 못해서 혈압이 낮은 게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그냥 짐작하기에는 조금 이제 젊은 여성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되게 신기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남자랑 여자랑 소위 생물학적으로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혈압이 이렇게 낮은 사람 잘 없는데 젊은 여성들, 특히 20, 30, 40대의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혈압이 낮은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100어간까지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때 억지로 혈압을 놀리거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아주 드물게 혈압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짜게 먹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립성 어지럼증, 기립성 실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자꾸 넘어져서 머리 부딪히고 사무실에서도 넘어지고 집에서도 넘어지고 이런 경우라면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큰 병 없고 고지혈증만 있고 내 심장도 멀쩡하고 그냥 내 일상생활 다 잘하고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여름에 바깥에 떼약볕에도 바깥에 나가서 막 20분씩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축복받으신 혈압이니까 이 혈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시면 그러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 김수현님 혹은 김서현님께서 죽상동맥경화증에 도움되는 영양제나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충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오메가3에 대한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자,
오메가3를 우리가 여러 많은 환자분들이 상식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메가3가 혈관벽을 청소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수많은 여러 환자분들이 유튜브나 홈쇼핑에서 보는 모든 건강식품 그런 데서 선전하는 모든 건강식품은 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맞고요. 다만 오메가3는 젊고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추가적인 효과는 좀 있습니다. 오메가3가 실제로 중성지방, 저희가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큰 연구를 해서 그 젊고 건강한 성인에게 있어서 오메가3를 정기적으로 복용했더니 나중에 그 심장 그 발작 위험성이 좀 줄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병원에서 이미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메가3하고 이런 병원에서 쓰는 콜레스테롤 약의 효과를 둘을 1대1로 비교해보면 완전히 콜레스테롤 약이 완승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 솔직히 한 달치 약 샀을 때 아마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내고 사실 텐데 오메가3 한 달치 약가 그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약 먹는데 오메가3를 추가로 돈 주고 사서 먹는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거 먹느니 그냥 오이하고 당근 사셔서 맛있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우리, 석보경님께서, 뇌경색 약을 어머님께서 드시고 계시는데, 종합검진 하는데 간수치가 올라가서 간수치 줄이는 약도 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타이레놀 평소에 이제 잘 드시는데, 간수치 부분이 참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간은 왜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간은 우리 몸에 해독하는 공장이다. 우리 몸에서 온갖 가지 것들을 만들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를 간이 해독을 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들이 말이 좀 세게 얘기해서 과장되게 얘기해서 다 독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과량으로 먹으면 독인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적당히 우리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만큼만 정확하게 쓰니까 이제 독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쓰는 모든 약들은 간에서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몸 밖에 내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졸중 약을 먹으면 간이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간 기능을 간 효소 수치라고 하잖아요. 간 기능을 OTPT 혹은 AST, ALT 혹은 GOT, GPT 이렇게 하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 정상 수치를 한 40에서 50 정도로 봅니다. 저도 사실은 외래에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는데, 그런 뇌졸중 약 몇 년씩 드시는 분들이 간 수치, GOT, GPT, AST, ALT가 한 50에서 60 왔다 갔다 살짝 올라가시는 분들은 좀 자주 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굳이 그런 분들한테 간에 대해서 약을 먹자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굳이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더 올라가지 않는지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정도 약 올라가는 경우는 그냥 약을 많이 드시니까 조금 올라가겠지,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겠지. 물론 의사 입장에서 계속 그게 문제가 안 되는지는 봐야죠. 그게 나중에 무슨 다른 간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는지는 이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좀 조심을 하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레놀을 가끔 드시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타이레놀 괜찮고요. 타이레놀이 간 독성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많이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이레놀의 소위 안전한 정도는 500mg짜리로 8알, 그러니까 하루에 4g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레놀을 아마 두통으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거 정도는 괜찮긴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요 질문은 그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따로 시간이 좀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께서 아스피린 먹으니까 몸에 멍이 들어서 이틀에 한번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멍이 든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외래에서 자주 뵙는 건데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틀에 한번 드시면서도 몸에 멍이 들면 이제 그거는 그냥 김영자님께서는 내 몸에서 아스피린이 잘 듣고 있구나. 내 몸에서 아스피린이 뇌졸중을 잘 예방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피부에 멍이 드는 것이 큰 뇌출혈이나 막 심각한 위장출혈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드는 멍은 피부에 드는 멍이고 뇌나 위장출혈은 다른 거고요. 두 번째로 아스피린을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신다는 거는 보통 하루에 50mg 정도 드신다는 얘기인데 하나가 100ml짜리니까요. 현재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걸로서 하루에 50mg보다 적게 먹으면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정도는 드셔야 돼요. 이틀에 하나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이틀에 하나 드시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안 그러면 좋겠다. 웬만하면 그냥 멍 좀 들어도 되니까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서 부딪히지 않게 눌리지 않게 조심하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더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만 더 드렸다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못다한 얘기는 또 진료실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제가 시간을 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직 병원에 병이 생기지 않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안 생겨서 병원 안 오신 분들은 모쪼록 건강한 생활 습관 잘 유지하시면서 아예 병원에 안 오시는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